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말 여러분, 10만 금융연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2월 23일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네, 오늘 장 한마디. 분위기 봐서는 리레이팅이 될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은데. 네. 자, 일단 미국 시장 지난 주말 살짝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핀비즈를 통해서 한번 시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강세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왜냐면은 무역 관세에 대해서 대법원의 위법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관세를 못 붙인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관세 관련해서 억가를 당하던 종목들이 상당히 큰 폭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뭐 아마존, 그다음에 애플, 이런 회사가 되겠죠. 구글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구글 많이 올랐고요. 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죠. 해외에서, 대만에서부터 수입을 하는 거잖아. 자기가 만든 설계했던 칩을 대만이 만들어서 대만에서부터 가지고 오는 거니까. 네, 저쪽도 많이 올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실 별로 상관없는데 올랐어요. 그리고 반도체 메모리 주식과 거기에 관련된 장비주들은 그대로 오르는 모습 보여주었고, 지난 주말에 약세를 보였던 금융주들도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았고요. 뭐 다른 유통업체는 다 올랐는데 월마트 빠진 게 진짜 웃기는데, 월마트가 그동안 많이 올라서 그래요. 나스닥으로 가면서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빠진 것 같고, 원래 뭐 저기는 좋았어야 되는 거죠, 유통 주식들은. 근데 오라클이 반등을 못하고 계속 헤매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업종들은 여전히 분위기가 험악하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업종들에 대한 고민들은 조금 더 지속되는 분위기다라고 지난 주말 봐서는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일단 미국 관세는 지난 주말에 많이 들으셨겠습니다. 바로 10% 때렸고요. 또다시 15% 얘기했습니다. 이 15% 때리는 근거는 1930년에 만들어진 관세법 338조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뭐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똑똑하신 메르님께서 이거 언급을 해주셔서 뭐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관세법 338조를 발동하게 되어서 그렇게 되면 최대 50%까지 관세를 올릴 수 있고, 이 부분은 의회 승인 없이도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어쨌든 그걸 통해서 15% 관세를 발동할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관세로 인해서 한국 업체들 누가 좋을까요? 미국에 많이 파는 업체들. 1번이 어디야? 자동차지. 자동차. 그다음 뭐 철강, 근데 할인이 안 되기 때문에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어쨌든 미국 수출 많이 하는 업체들이 반등을 좀 하겠으나 실제로 별 상관없을 것이다. 그래서 반등을 하더라도 그건 단기에 끝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지난 주말에 있었던 중요한 데이터 값들이 몇 개 있어요. 그것들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그 다음에 미시건대 소비자 관련 지수 등등이 있습니다. 먼저 미시건대부터 보도록 할게요. 소비자 기대지수 1년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3.4입니다. 이거는 뭐 5년 인플레이션은 3.3으로 고정돼 있어요. 괜찮아요. 놀랍게도 소비자 심리지수, 기대지수, 평가지수 모두 56.6이 똑같은 숫자가 나와서 너무 신기한데, 어쨌든 뭐 지난달에 비해서 일부는 오르고 일부는 떨어지는 거라서 이거는 뭐 이제 어떤 제대로 된 뭔가 흐름을 보여주진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거는 그대로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 GDP가 나왔습니다. GDP 성장률이 깜짝 놀랄 정도로 나왔죠. 깜짝 놀랄 정도로 크게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난 분기에서는 이게 GDP는 분기별로 연을 환산이거든요. 4.4% 나와서 야, 미국 미쳤구나 했는데 1.4%로 나왔어요. 뭐가 있었죠? 셧다운이 있었습니다. 정부 셧다운이 있으면서 거기서 엄청나게 빠졌어요. 야, 미국 GDP에서 미국 정부가 그렇게 많이 차지? 하는 생각도 들면서 어찌되었거나 1.4%로 훅 빠져가지고 저 부분은 GDP가 떨어지면 성장이 떨어진다는 거니까 금리 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성장이 떨어지면 금리를 낮출 수 있겠어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저거 말고도 다른 게 있었기 때문에 별로 영향을 못 미쳤어요. 바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지난 주말에 발표했던 여러 가지 지표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PCE 지수죠. PCE, 근원 PCE 두 개가 나왔는데, 일단 그 중간에 있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PCE 보시면 전년 대비 2.9%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전월비는 무려 0.4% 나왔어요. 네. 근원도 봅시다. 근원도 전년 대비로는 3.0 나왔는데 지금 여기 안 나왔는데 근원 전월비도 0.4% 나왔어요. 그것도 0.2였는데 0.4%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근원도 그렇고 일반도 그렇고 다 전월 대비 0.4% 나왔어요. 엄청 높죠.
그냥 GDP 떨어져가지고 금리 내릴 수 있나? 물가 저렇게 높은데 못 내리지. 물가 못 내려요.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물가지수 채권 금리 볼게요. 금리를 볼게요. 자, 금리를 보면 오히려 금리가 소폭씩 올랐습니다. 최근에 좀 빠졌었으니까 소폭씩 올랐습니다. 그렇죠? GDP가 낮게 나와서 금리가 내리려고 하다가 물가지수 보니까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죠. 오히려 이제 GDP 발표 없었으면 금리가 더 튀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4.07에서 4.08로 소폭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주었고, 전반적으로 금리가 소폭 오르는 양상 보여주었습니다. 자, 달러 값은 제자리예요. 달러 값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달러 값은 볼게요. 자, 97.83에서 90.80이니까 거의 변화가 없고요. 유로 달러가 강세였습니다. 그리고 엔화도 제자리였고, 그다음에 뭐 위안화도 비슷합니다. 자, 원화 어떻게 될까 궁금한데, 원화가 사실은 현재 상황을 보면은 굉장히 웃기는 게 강세돼야 되거든요. 강세돼야 되는데 엄청 약세입니다. 덕분에 올해 PER 배수는 매우 낮게 유지될 것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왜 그런지. 이 환율 덕택에 PER이 상당히 낮게 유지된다, 한국은. 자, 원자재 가격까지 보고 한국 시장 돌아갈게요. 자, 원자재 가격은 지금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일주일간 더 이야기를 하겠다, 뭐 보름간 이야기를 더 하겠다, 트럼프하고 이란하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안정되어 있는데, 오히려 저 이란 문제는 저 미국 내부 내정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어쨌든 뭐 유가는 소폭 떨어졌고요. 큰 변동은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금은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시 구리도 금은 가격의 연속 상승에 의해서 힘을 받으면서 올라갔고요. 더불어 알루미늄까지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비트코인 올라갔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제가 어제 잠을 너무너무 많이 자고 왔어요. 토요일 날 그 공기 나쁜데 자전거를 타서 그런가 너무 피곤하더라고. 진짜 너무 피곤해가지고 어제 잠을 진짜 계속 잤는데 목이 좀 잠겼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 자 이제 오늘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한국의 리레이팅이 될 것이냐 인데요. 리레이팅이 될 것이냐 여부. 일단은 한국의 현재 PBR 배수를 한번 볼게요. 지금 PBR 배수 0.87배거든요. 이거는 언제냐? 2007년도 고점 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지난 20년간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 입장에서 PBR은 다 찼어요. 끝입니다. 다 왔어요. 자, PBR만 보면 팔아야 돼요. 팔아야 됩니다. 자, 1.9배면 2007년 때보다 더 높아. 2007년대 1.8배였으니까 지금은 거의 1.9배잖아요. 더 높습니다. 그럼 PBR만 보면 팔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나스닥 지수하고 코스피 지수하고 21년도 이래로의 수익률이 역전됐어. 이번 2월 달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와, 실화냐? 이게? 야, 세상 재밌어요. 그죠? 영원히 미국 시장보다는 수익률이 없을 것 같은 한국 주식시장이 역전해버렸어. 야, 나 진짜 저 그 노란색 밑에 발발 길 때 저 22년도 그 다음에 24년도 후반에 정말 욕먹은 거 생각하면 진짜 야, 저 22년도에 진짜 괴로웠었는데, 그죠? 한 방에 다 찾았네. 그래서 함께 하셨던 분들은 지금 열매를 땄습니다. 저 고난의 행군을 지나서 열매를 제대로 땄어요, 이번에. 시장 수익률에서 뭐 그렇게 크게 낙오되지 않았기 때문에, 야, 이런 날도 오는구나.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부터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 더블 났잖아요, 바닥에서. 더블 났는데, 자, 여기서 더 가려면 여기서 PBR 배수도 꽉 찼고 이미 바닥에서 더블 났고, PBR은 여유가 하나도 없어. 자, 잠깐 그러면은 PER 볼까요? 자, PER 관련된 그 뭔가 이렇게 코멘트를 주신 분이 있어요. SK의 최 회장님께서 외국의 최종원 뭐 학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뭐 포럼 같은 데 가셔가지고 인터뷰를 잠깐 하신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 얘기를 한번 갖고 올게요. 하이닉스 실적과 관련된 그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작년 12월에는 올해 영업이익이 500억 달러 이상으로 예상됐고 1월에는 700억 달러 이상이 될 수 있다고 봤으며 지금 새로운 예상치는 1000억 달러가 넘을 수도 있다고 한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남의 말을 빌려서 남의 인용을 하고 있죠. 근데 이거 100% 남의 말일까? 아니, 어떻게 회사 회장님께서 우리 회사 실적을 저기 기자들이 말이야 저거 500억 달러라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금방 700달러 받거더니 요즘에는 1000억 달러로 바꿨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그게 기자들 얘기일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뭘로 볼 수 있느냐? 이 근처 비슷하게 올 수도 있겠구나. 와, 진짜 대박이네. 그러면은 하이닉스 100조 넘는다는 얘기 아니야. 영업이익이 100조 넘고 진짜 많으면은 140조도 넘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규모의 경제와 레가시 쪽에서의 그 총량 기준으로 보면 그 웨이퍼 투입량을 보면은 삼성전자는 웨이퍼 투입량이 거의 900만 장 돼요. 월간 웨이퍼 투입량이 900만 장 가까이 되거든요. 하이닉스는 600만 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당연히 레가시 가격이 좋으니 거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은 뭐냐면 삼성전자 이익이 더 좋겠네. 뭐 가전에서 적자가 나더라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야 하이닉스 150조면 삼성전자 200조 되겠네.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야 그럼 두 개 합쳐 3,500조네. 지금 시가총액 5천억 좀 안 되잖아. 5천억 근처까지 왔나? 그런데 이 두 회사가 350조를 또는 그 이상도 해줄 분위기인데 다른 그 나머지 전부 회사가 100조에서 150조만 해주면은 PER 배수 따져보면은 비싼가? 한 20% 빼먹고 영업이익에서 20% 빼면 순이익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순이익 그러면은 한국 PER 배수는 13배쯤 나오겠네 대략. 26년도 포워드 기준으로 그죠? 포워드 기준 앞으로 1년간의 포워드 기준으로도 그렇지. 그럼 12배에서 14배 사이 어디쯤 될 거 아니야? PER 배수. PER 배수는 비싼가요? 안 비싸요. 자, 안 비싸요. 안 비쌉니다. PBR 배수는 비싸요. PER 배수는 안 비싸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의문이 있지. 야, 그게 계속 가겠어? 2008년에 꺾이겠지? 공급 늘린다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보지? 이거 되게 골 때리는데? 뭐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수급의 상황들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최근에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강남 갔던 제비는 안 오는데 강남에서 제비가 오더라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면 얘들이 2배 올랐어? 딱 이러고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오르는 주식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예요? 한국입니다. 두 번째는 브라질이에요. 그쪽도 외국이 들어와요.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나스닥이라든가 미국 주식이 헤매고 있으면은 돈이라는 건 수익률을 쫓아서 움직이게 돼 있단 말이지. 그 본능적인 움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 시장 저 올라가는데 안 끝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 야 마이크론보다 2배나 싼데? 이러면서 안 끝날 것 같은데? 이러면 외국인들은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외국인들 계속 포착드렸던 거죠. 미국에 설정되는 한국 ETF로의 유입이 어떻게 되느냐. 자, 보시죠. 지난 주말에 야 하루에 약 9천억 들어왔다. 8,595. 저 대충 눈대침으로 줄 거 보면은 우상향 아닙니까? 우상향? 그죠? 와, 미쳤네. 그죠? 이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반인들이 눈 떴다고요. 일반인들에 의한 강세장이 시작되었다라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문 업자들은 주식 밸류에이션 열심히 하시던 시장 매크로 단에서 거시 단에서 시장 분석하신 분들은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을 오히려 전문 업자들이 잘 못할 수도 있다. 지금 이 시장은 아무리 봐도 그렇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외국인들 코스닥 순매수 볼게요. 저거는 이제 미국에 형성된 한국물 ETF고 미국 애들이 미국에서 투자하는 바고. 자, 그다음에 코스닥에 실제로 들어오는 외국인들. 자, 봐. 여기서 물론 이제 총액이 커졌으니까 이 코스닥은 제가 이제 버블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기서 지금 이게 탑 10이잖아. 탑 10. 여기서 핵심 뭐냐면 26년하고 25년도 후반에 몇 개가 올라와 있느냐는 거예요. 23년도도 뭐 뜨거웠던 장이긴 한데 지금 보시면 26 3개나 올라왔죠. 25년도 후반도도 있어요. 근데 규모가 시장이 커져서 그렇긴 하지만 엄청나게 들어오죠. 자, 왜 들어올까? 외국인들은 왜 들어올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조건값이 그 상법 개정되고 그 다음에 기업들의 EPS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대표되는 기업들이 꽤 많은 이런 나라면 외국인들 입장에선 지금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MSCI 선진국에 편입될 거라는 생각 하겠지. 그러면 대략 우리는 60조쯤 봐요. 들어올 돈이. 그러면 한국이 이 시점에서 이미 다른 영역은 모두 선진국이고 금융만 후진국이었는데
금융에서 선진국 지수로 넘어가는 순간 딱 60조 들어오고 말까? 그럴까? 이죠. 예, 그거를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럼 훨씬 많이 들어올 수도 있죠. 자, 이게 부동산하고 이 자산 가격의 문제가 뭐냐면 호가제도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호가만 올리면 전체 가격이 다 올라간 것처럼 여겨지거든. 근데 주식은 더 심하지. 개별 종목단의 호가니까. 뭐 부동산에 비해서는 훨씬 더 합리적이지. 호가제도가. 그러면 야, 이거 그 돈이 들어올 때 계속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부동산에 갈 자금의 일부만 들어와도 주식시장 폭등난다. 완전 폭등난다. 왜냐면 호가제도, 이쪽도 호가제도면 이쪽도 호가제도인데, 1000조 시장에 100조 넣으면 110조 되는 게 아니고요. 1000조 시장에 100조 넣으면 2000조, 3000조 돼요. 호가제도기 때문에. 에?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가총액 5천억 이하짜리 잘 못 사요. 왜냐하면 사고 싶어도 사지질 않아요. 왜냐면 가격을 그 가격에 사고 싶은데, 제가 맘먹고 나 오늘 이 주식 한 20억만 샀으면 좋겠어. 많이도 말고 10억에서 20억어치만 사줬으면 좋겠어. 이러면 어떻게 되냐? 무슨 10억 20억이야. 3억만 사면 가격 푹푹푹 올라가. 푹푹푹. 시가총액 5천억짜리가요. 3, 4억 지르면 가격 팍팍팍팍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 가격 변동이 없는 거 원샷에 막 5억 10억 넣어도 가격 변동이 없는 건 한 30조 넘으면 가격 변동이 없더라고요. 그거는 내가 쭉쭉 넣어도 쭉쭉 들어가는데 5천억짜리는 그냥 쭉쭉쭉 야 이건 뭐야 이거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전체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시장 전체 호가 제도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본질 가치보다 되게 빠르게 움직이는 호가에 의해서. 자, 그래서 이제 호환을 호출을 해야 되는 역사가 이거 분위기 보니까 3조 호황 때를 한번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3조 호황 때를 한번 불러봤습니다. 3조라는 건 뭐였죠? 저달러, 저금리, 저유가. 자, 지금하고 한번 대치를 해봅시다. 자, 우리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이 계속해서 하던 얘기인데 지금 저달러인가요? 한국 원화에 대해서는 고달러지만 트럼프 이후에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달러 가격이 이걸 또 보여드려야 되겠구나. 안 믿으실 거니까 보여드려야지. 트럼프 당선된 이후로 보시면 네. 잠깐만. 작년도에 트럼프님께서 저기 들어오셨잖아요. 11월부터. 보시면 저 꼭지가 25년도 초반입니다. 25년도 초반. 꼭지 있는 데가. 그러니까 계속 내리잖아요. 일단 트럼프 하에서 트럼프가 원하는 건 저달러, 약달러가 맞죠. 예, 그의 입으로 계속 공표를 했습니다. 재무장관 다른 얘기는 하지만. 근데 결과는 뭐예요? 110 가던 달러가 97.8이 왔다. 일단 최소한 1년 반 가까이는 약달러예요. 그죠? 맞죠? 그건 맞아요. 그 다음 금리 보시죠. 금리는 한국은 역사적으로 보면 현재 금리가 고금리인가? 고금리 아니죠. 그 다음 미국의 기준금리는요? 차츰 내려가고 있죠. 아주 저금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고금리도 아닙니다. 그리고 금리는 내려가고 있어요. 어찌되었건 금리 내려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유가. 유가는 저유가지 지금. 옛날처럼 20달러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130달러 가던 게 지금 60달러니까 그거는 저유가 맞죠. 그죠? 그러니까는 원료 가격 떨어졌고 금리도 이 정도면 만만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달러는 일단 1년 동안 약달러 쪽으로 가고 있고 이런 것도 있었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지수가 어디까지 갔느냐. 3조 호황 때 지수가 한 10배 갔습니다. 10배. 미쳤죠. 그때 제 기억이 어렸을 때. 모든 사람이 주식을 했던 그리고 동네 곳곳에 증권회사가 생겼고 진짜 큰 길에는 증권사가 하나씩 다 있었어. 그리고 증권사가 한두 개가 아니고 조금 사는 동네는 막 모든 증권사가 막 다 있었어. 예. 심지어 제가 첫 번째 일하던 구로동에는 그거는 제 98년 99년 닷컴 버블 이후였는데 한 코너에 한 교차로에 5개 회사가 있었어요. 증권회사가. 지금요? 하나 있어요. 하나.
그리고 증권사들이 지점을 다 줄이느라고 정신없잖아요. 그 작년까지도 줄이느라고 정신없었어요. 그래서 자, 이번 고점의 첫 번째 단추는 20, 30대가 미국에서 복귀한다. 가 이제 고점 신호가 하나 완전히 뜨는 거고, 이건 그냥 정량적인 거예요. 정량적인 거, 그냥 심리적으로 보는 거지. 우리 생각에 관한 생각, 우리 아모스 트버스키하고 누구야? 그분의 결을 따른 겁니다. 20, 30대가 다시 돌아오고, 특별히 남자 돌아오고, 그 다음에 증권사들이 객장을 늘리려고 할 때, 지금 상황에서 객장을 늘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객장을 늘린다. 그럼 떼돈을 버는 거예요, 증권사들이. 증권사들이 떼돈을 버는 거라서 그런 것들을 고점 신호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은행계 증권사들이 공격적으로 세일스 영업망을 넓히면서 영업을 하려고 노력을 할 때, 얘들이 돈을 엄청 벌고 나면 광고도 엄청 하고 막 그렇게 되거든요. 돈이 남아 도니까 그렇게 되거든요. 그게 시점을 보니까 장은 98년, 99년도에 가장 큰 수익을 내주었고요. 가장 최근 예로 제 기억이 나는 거는. 그리고 증권사 광고는 2000년에 본물이 터졌어요. 그냥 텔레비 틀 때마다 그냥 증권사 광고야. 왜냐면 떼돈을 벌었으니까 감당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계속 선전하는 거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또다시 거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일단 그런데 그러면은 삼정 호황 때 최대 PBR 밴드는 뭐냐면 2.89배였어요. 2.89배. 그리고 그 당시에 3년 연속으로 경제 성장률이 12% 나왔습니다. 예. 근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 EPS 증가율로는 아마 25년, 26년에 걸쳐서 EPS 증가율로는 아마 세계 1위가 나올 것 같긴 해요. 그건 그럴 건데 3년 연속 갈지는 장담이 안 되고 아마 그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장률이 그렇게까지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때 또 경상수지가 단군 이래 처음으로 흑자 전환했어요. 예. 그리고 올림픽 온다고 막 설비 증설도 많이 하고 막 건물도 짓고 막 다 공사판이었어, 나라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모든 돈들이 경제 성장을 위해서 그 돈이 다 들어갔던 거죠. 예. 그러면서 2.85배가 나왔는데, 자, 이번에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포인트 하나가 있습니다. 운 좋게도 저 최근에 이 투자 잠사를 시작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자산운용사 대표들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일이 있었는데, 한 자산운용사 대표와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은 원래 부동산 관련 대출 쪽으로 하는 자산운용사였어요. 근데 그분 알 이제 전체적인 은행 대출 사이드가 생산적 금융이라는 토대를 가지고 바뀌었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생산적 금융으로. 그래서 기존에 주택담보대출 나가던 거는 이제 안 나가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동산 시행사업은 안 되고요. 데이터 센터 같은 거 짓는 일종의 생산적 금융이니까 그런 쪽으로는 대출이 나옵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한국은행의 대출 태도입니다. 자, 유동성 방향성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IMF 이전에는요, 가계대출이 된 줄 아세요? IMF 이전에는 가계대출 거의 안 됐습니다. 예. 주로 무슨 대출이 됐을까요? 기업 대출이 됐습니다. 와, 이 IMF 전에 안 태어나신 분도 있으시겠구나, 보시던 분에. 네. IMF 이전엔 전부 기업금융이었어요. 전부 기업금융. 그래서 부채 비율 막 미친데 막 800%, 막 1000%, 건설회사 막 1600%. 진짜 그랬어, 진짜. 현대건설이 1600%였을 거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 돈 가지고 사업 안 해. 나는 사람들 돈 내가 알아서 땡겨올 테니까 한번 같이 일하자. 할 수 있지. 돈 다 빌려줘. 괜찮아 해. 그래도 이거 얼마 남아? 이 정도 남아? 30% 남아? 그러면 돼. 그냥 다 땡겨가지고 하면 돼. 한 15%씩 이자 줘도 괜찮아, 남아. 뭐 이러면서 했던 시절이에요. 진짜로 안 믿어지시죠? 진짜예요. 전부 기업금융가 있었습니다. 근데 IMF 딱 당하고 나서 은행들이 작살이 났잖아요. 평화은행이라는 이름 기억하십니까? 대동은행이라는 이름 기억하십니까? 있었던 이 은행이에요. 있었던 은행 다 없어졌어요. 이건 망해서 없어진 거예요. 얘네 다 합병되고. 예. 다 있었던 은행이 없어졌어요. IMF 이후에 다 망한 거지, 다. 예. 다 망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은행들이 뜨거워 하고 나서 방향을 어디로 돌렸냐? 가계대출로 돌렸습니다. 즉, 집담보 부동산 대출로 돌렸습니다. 방향을 돌려가지고, 지난 20년간 집값이 어떻게 됐는지 생각해 보시면 어렵지 않죠.
그래서 심지어는 나중에는 어디까지? 저희 어렸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전세자금 대출까지. 전세자금 사적 계약이잖아. 사적 계약에 왜 은행이 돈을 빌려주지? 어이 김씨 나하고 계약 좀 합시다. 아 나 돈 없는데. 아 괜찮아 나하고 계약해. 아 내 돈 없는데 어떻게 계약해요? 뭐 은행에 빌려줘. 은행에서 갖고 여기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줘. 아 형님하고 저하고 계약하는데 왜 은행이 보증을 서가지고 돈을 빌려줘? 아니 된다니까 가서 알아봐. 지금 이 상황 아니었어요. 되게 웃기는 상황이거든. 나중에 언제 한때 되돌아보면 되게 웃긴 걸 거야. 전세대금 대출이 나왔다는 게 주거복지라는 명목으로 진짜 웃기는 거거든요. 사적 계약을 왜 A하고 B의 계약을 왜 은행이 일종의 보증대금 대출을 내줘? 되게 웃긴다. 그지? 신용대출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신용대출하고 똑같은데 그게 대출이 나간다고? 그랬던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이 생산적 그 금융으로 이렇게 방향이 틀리고 있거든요. 틀리고 막 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디테일 값은 그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 오셨던 헤게모니를 쥐고 있던 부동산 세력들이 부동산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이게 그 한두 사람이 노력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삼정호황 때의 그런 비슷한 장이 올 것인지가 마지막 결정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뭐 집권 세력 중에서도 부동산 세력이 월등히 많을 테니까 집권 세력부터 난리 날 걸? 예, 아마 그럴 걸? 민주당에서 반대가 엄청 많을 걸? 딴 데는 갈 필요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 안에서도 반대가 엄청 많지 않을까? 왜냐면 아무도 주식 안 하거든. 주식으로 재산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부동산은 다 재산이 있거든요. 근데 부동산에서 이쪽으로 옮긴다? 그 저항이 보통이겠어요? 엄청날 겁니다. 저항이 엄청날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뭐 저는 사회적 ROE를 높여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삼성전자가 잘 되니까 평택의 부동산도 잘 되지 않느냐? 전 그 얘기 하고 싶어요. 기업이 잘 돼야 돼요. 기업이 잘 돼야 주변에 가격이 다 부동산은 경제 성장률과 함께 같이 올라갑니다. 기업이 잘 되면. 지금처럼 부동산만 잘 돼서 돈이 기업 쪽으로 하나도 안 들어오면 기업이 목말라요. 그럼 결국 기업이 작살나면 부동산도 작살나요. 왜냐하면 현금 창출을 아무도 못 해주니까. 현금을 창출해줘야 뭔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자, 그 우리 서실 교수님 하는 얘기가 있어요. 50년 전에 1975년으로 돌아가서 50년 전에 1,000억의 돈을 삼성전자에 박은 것과 호텔 롯데에 박은 것과 지금의 결과값은 어떠냐 이거죠. 그때 자본금이 그 정도였으니까 500억씩만 박았으면 삼성전자에 박은 500억과 호텔 롯데에 박은 500억이 지금 각각 얼마가 됐느냐 비교를 해보시라 라는 거죠. 명확합니다. 사회에 유한한 자원은 부가치를 창출하는 쪽으로 넣는 게 맞아요.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될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세력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 방향은 그렇게 선포되었으나 실제로 그렇게 갈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 외국 애들은 뭐냐면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너무 싸잖아 하고 지금 들어오는 거고 약간 눈먼돌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성공할지 여부는 한 2, 3년 더 지켜봐야 된다. 근데 만약에 성공한다면 생각보다 지수가 많이 올라간다 라는 거죠. 여기가 끝이 아닐 수도 있다. PBR 밴드는 끝인데 이미 끝났는데 더 이상 올라가면 안 되는데 더 갈 수도 있다. 일단 첫 번째 더 갈 수 있는 요인은 EPS 증가가 일단 받쳐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도입니다. 제도 변화인데 제도 변화의 마지막은 은행의 태도 변화가 구조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냐. 이게 마지막 핵심 키입니다. 자, 요거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니까요. 어떻게 되는지 같이 지켜봅시다. 자, 증시각도 TV에서 중간중간에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한 주 되십시오. 안녕.